그 건개 처형 그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뭐 소리도 못 지르고 뭐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분은 심지어 4살짜리 딸이랑 남편도 앞에서 지켜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딸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제 그 딸 4살짜리 아이를 입을 막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라고 사실 군인들한테 돈 주라고 이제 그런 브로커 비용까지 다 줬는데, 북한 측 그러니까 어느 브로커가 아무튼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섭외하는 대신에 돈 적게 주고 미술꾼들이랑 같이 이렇게 강을 건넜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죽을 뻔했죠. 경비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후레쉬 이렇게 쫙 비치거든요. 아, 우리를 못 받겠지 했는데 좀 있다가 개짖는 소리와 함께 이제 막. 저는 함흥 출신 한송미입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금야군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대체로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냥 함흥에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중부 지역에 있어서 국경 지역도 멀고 또 평양도 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또 과일이나 뭐 고구마나 곡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쵸. 긍정의 마음을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그 모든 노래가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척척척척척 발걸음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노래 가사 중에 김정은이 들어가거든요. 그 집집마다 초상화를 다 걸어놓거든요. 그 사진랑 마주칠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김일성은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해요. 그 김정일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이슬을 밟으면서 굶으면서 이제 현지지도 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또.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진짜 그게 너무 무서운데, 내부 분위기요. 일단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생활총화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북한에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비판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 자신을 먼저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룹 안에서의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고쳐야 됩니다라고 딱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 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또 공개 처형도. 저는 공개 처형을 2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봤던 게 아니라 무조건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모 집에서 살았으니까 이모랑 이모부는 없어서 동생들 같이 이제 안고 갔어야 되는데, 저도 애였거든요. 근데 키가 작다 보니까 맨 앞에서 봤어야 됐어요. 그 건개 처형 그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뭐 소리도 못 지르고 뭐 울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거든요. 십자가에 매달고 앞에 군인 3명이 나와서 총을 쏴요. 그래서 한 명당 3발씩 쏘거든요. 그래서 이제 9발 맞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목을 묶고 허리 묶고 무릎을 묶어요.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게 안에 안대를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입에는 이제 자갈 같은 거 소리를 못 지르게 물리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이 진짜 조용해요. 진짜 경적만 울려요. 그냥 그 두려움, 보이부에서 이제 딱 올라가서 이 사람이 왜 총살당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가 다음에는 이제 당신들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은 한 3개월은 악몽 꾸는 것 같아요. 네. 그 공개 처형 당하신 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제가 처음에 공개 처형 봤을 때는 그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돈 4,000원을 빌렸는데 계속 받으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돈 갚을 돈이 없는데 이제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초반 남자였어요. 그 한국 드라마 그 CD를 팔았었어요. 네, 그래서 총살 당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00원 있잖아요. 4,000원이라 네. 하면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의 개념인 건지. 한 17년 전이면 그때 4,000원이면 한 쌀이 10kg 정도?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이브에서 올라와서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4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도 아니고 단돈 4,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제 악당이라고. 그런데도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분은 심지어 4살짜리 딸이랑 남편도 앞에서 지켜봐야 됐었어요. 그분의 가족분들이? 네, 제일 앞에서.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딸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제 그 딸 4살짜리 아이를 입을 막고 이제 엄마는 본인들의 가족이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눈을 가렸으니까. 그래서 그 공개 처형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애기는 무슨 죄냐, 왜 이걸 앞에서 봐야 되냐, 저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네, 남편은 어른이다 치고 애기는 무슨 죄냐, 이제 쉬쉬쉬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엄마였어요. 네, 엄마가 너무 그리웠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1살, 2살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점점 생각이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한 끼를 먹으면 또 다음 한 끼를 걱정을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살다가는 희망이 없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후로는 일단 이모 집에서 같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이모와 이모부가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가 저를 이제 탈북시키려고 계속 브로커를 보내던 시기였거든요. 이모랑 이모부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송미가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더 이상 돈도 안 보낼 거고 그리고 집일도 다 내가 맡아서 했고 그 농사일도 그렇고 또 애기들도 그렇고 좀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일꾼으로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배신감 느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감사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탈북하자. 정말 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이모와 이모부의 대화가 총 3번을 제가 거부를 했어요. 탈북 안 할 거라고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모랑 이모부가 브로커를 따라가면 중국에 팔려간다라고 이제 겁을 줬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중국에 팔려가면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강제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조금 무서웠고 그 엄마도 보기 전에 팔려가면 어떡하지라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역시나 이모랑 이모부가 저에게 그랬어요. 너 브로커 따라가면 너가 팔리지 않으면 너의 장기, 너의 장기까지 다 빼서 팔린다? 그런 소문이 또 돌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야? 나 엄마 얼굴 보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네. 세 번째는 가고는 싶었어요. 네, 근데 때가 아니었어요. 그 브로커 전화번호를 달달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결정됐을 때 오늘 가져오신 책에다가 담아주셨잖아요. 네. 카메라에 한번. 네. 행운아 중에 한 명이었던 게 엄마가 먼저 탈북하셔서 제 자신이 이제 팔려갈 걱정은 없었어요. 엄마가 왜냐면 브로커를 다 돈 대주셨으니까. 근데 북한 쪽 브로커가 돈을 떼먹었나 봐요. 엄마는 안전하게 강을 건너라고 사실 군인들한테 돈 주라고 이제 그런 브로커 비용까지 다 줬는데 북한 쪽 그러니까 어느 브로커가 아무튼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섭외하는 대신에 돈 적게 주고 미술꾼들이랑 같이 이렇게 강을 건넜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두 군인이 이제 총 메고 그리고 개 진짜 군견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사나워요. 진짜 이렇게 크고 거기서 이제 개들이 끌고 다니는 이유가 그 개를 딱 넣고 이제 물으라고 하면은 물거든요. 그런 개를 2마리 끌고 이제 정말 추격전을 벌였었거든요. 죽지 않으면 살겠지. 그래서 만약에 잡혔을 때 그냥 난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은 칼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엄마가 탈북하기 직전에 너 이제 나중에 성인 되면 이걸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려고 주신 칼이었어요. 요만큼 어쩌면 선물이었는데 그거를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내가 혹시나 잡히면은 그 무기로 들고 나선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뛰었어요. 중국 쪽으로 다짜고짜. 근데 이게 3월달이었거든요. 3월달이어서 얼음이 이제 군데군데 또 녹았었어요. 여기서 짝짝 깨진 소리, 저기서 짝짝 깨진 소리 났었고, 그리고 뛰는 과정에서 이제 군데군데 녹아가지고 이제 얼음구멍이 빠진 거예요. 몸이 반응했어요. 그냥 빠지는 순간 얼음을 잡았어요. 이게 근데 손이 열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얼음이랑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자 밀수꾼이 이제 저를 이렇게 건져 올려서 다시 또 뛰고 했는데 경비 처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후레쉬 이렇게 쫙 비치거든요. 우리를 못 받겠지 했는데 좀 있다가 개짖는 소리와 함께 이제 막 일단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이제 강 근처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고 개들은 계속 짖고 아무리 군인들이라도 절반밖에 못 오더라고요. 거기에 서가지고 계속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북한 욕을 막 개 같나 쌍 같나 하면서 막 나와라고 하면서 이제 막 제가 또 엄마한테 간다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는다고 신었는데 이제 높은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미끄러서 넘어졌는데 중국 쪽에 이제 못이 쫙 깔려져 있었어요. 온몸이 얼었잖아요. 물에 빠졌다가 이제 그러니까 밤이니까 공기가 차니까 이제 옷도 이제 막 꾸덕꾸덕해지고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두 손이랑 무릎이 찍혔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고 근데 그 동시에 총소리가 탕 하고 났는데 그 둘 중에 일단 한 명이 쐈나 봐요. 근데 이게 산이다 보니까 에코 사운드 그 메아리가 이제 탕 했는데 이제 탕 하고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심장이 거의 멎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공개 체육만 봤는데 이번에는 이 총알이 이제 저를 향해서 쏴진 거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안 맞았나 보다. 거기서 한참 몇 분 동안 진짜 발이 저리도록 진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걔가 계속 짖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걔가 안 짖을 때 우리 뛰자라고 해서 마당탕 떼서 또 산으로 이렇게 쫙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이제 걔가 또 소리 나니까 확 짖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이제 그냥 총에 맞으면 맞지. 이제는 이제 뛰는 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이제 산으로 그냥 올라갔었어요. 한 30분 넘게 계속 거기서 서성서성 거리더라고요. 산 꼭대기 나무 밑에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온 몸이 이제 와들와들 떨리고 달밤으로 비춰봤을 때 손에 뭔가 검무스리한 게 비치는데 끈적끈적한 거예요. 살짝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했는데 이렇게 비춰보니까 피였던 거예요. 뭐 브로커가 분명 저속말은 할 줄 아는데 말을 안 해요. 이렇게 긴 트럭인데 저수석에 타서 한참 동안 가는데 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묘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하니까 컨테이너. 괜찮아 하면서 이제 안전해 하면서 엄마랑 저 통화시켜줄게 하는 거예요. 무섭냐고. 무섭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아저씨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하면서 저기 산 꼭대기에 불빛이 보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봤는데 정말 진짜 산 중턱에 불빛이 희미하게 하나 보이는데 보니까 컨테이너? 그러니까 저는 강만 건너면 엄마를 보는 줄 알고 강을 건넜거든요. 그래도 좋은 신발도 신으시고 네. 볼 줄 알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밖에 절대 나가지 말고 북한 보위부 측이 이제 중국에서 탈북민들 잡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간 브로커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브로커를 만날 때마다 엄마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네 왔었어요. 이것도 한국 행위냐 아니면은 중국에서 머무르려고 했냐에 따라서 이게 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행위라고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면 이제 못 나와요, 사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잡히면은 나 중국에서 돈 벌러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해도 일단 조사 받을 때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노동 단련대 이런 데서 이제 몇 달 동안 노동하다가 나오는 거고 한국 행위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범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하나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위험하죠. 네, 위험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우리 엄마가 탈북을 하고 나서 편지를 보냈어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중국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가 2년 후에 왔었나 봐요. 편지를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엄마는 여러 번 보냈대요. 근데 저희가 받은 거는 3통 받았거든요. 이 편지가 가족들한테 전해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컴퓨터로 한번 스캔을 한대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은 가족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고, 이건 좀 안 되겠다라고 싶은 거는 이제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평양에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가 모니터링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24시간 동안 늘 모니터링 당했어요. 시골에 이제 큰 이모 집에 농사일 도와주러 며칠 가 있는데 보이부 2분이 온 거예요. 보이부에서. 왜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내 뒤에 보이부가 따라다닌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너 왜 보고를 안 하고 다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인민반장이라고 있어요. 마을마다. 인민반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너 어디를 가든 너는 보고를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집이 다 스파이라고 이제 누군가가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무사했던 건 엄마가 중국에서 사는 줄 알았으니까 무사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이라고 했으면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 없어졌을 거예요. 진짜 어디론가 진짜. 국정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럼요. 뭐 국정을 해서 뭐 해도 되죠. 그냥 조사받는 과정이에요. 그냥 되게 독방에 가거든요.